얘기를 하면서 P 다이어그램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그 정확도한 편차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이 분류를 굳이 하자면 제어 가능한 인풋이 있고 제어 불가능한 인풋이 있어서 제어 불가능한 인풋을 우리가 영어로는 노이즈라고 표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풋을 두 개로 구분하고, 인풋 대신에 물론 이제 프로덕트나 프로세스 블록 입장에서는 파라미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인자를 우리가 지금 측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과연 그 베어링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 흔들림 없이 잘 구동되는지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밀리미터 단위 얼마 정도인지가 타깃값이라고 하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0.5mm다 이내여야 된다. 잘 맞으면 우리가 그냥 베어링 판매, 잘 못 맞으면 왜 안 맞지? 왜 안 맞는지 봤었을 때 이거 그냥 우리가 제작할 때 문제가 있어요. 100개 제작하면 한 개 정도만 긁고 나머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거는 공정의 문제인 거지 설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파라미터라고 해봤자 달라진 건 적어도 이 프로덕트에는, 프로세스에는 없을 거예요.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문제가 그 변수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파라미터가 변경되겠죠. 근데 만약에 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설계상의 이슈가 있다고 하면 이 파라미터에도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이제 새롭게 투입이 될 거고, 이 P 다이어그램을 처음 만든 제작자는 아마 잘리게 될 겁니다. 네. 별 시덥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10.6으로 이제 넘어가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저도 요새 이 안전율이라는 값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얘기가 사실 이건 들어보면 다 뭐 제 수많은 지난 뭐 9개 렉처가 비슷하게 그랬듯이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안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써있지. 제 슬라이드 계속 넘기면서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이 강의실에 프로젝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강의 평가에 써주세요. 교수에 대한 평가를 알아 쓰시는데 뒤에 그런데 강의실 퀄리티 좋지 않았습니다. 꼭 써주시고요. 제가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전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저희 집에 애기가 있습니다. 애기가 바운서라는 걸 탑니다. 바운서라는 게 뭔지 조카가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흔들리자 같은 거예요. 각도가 한 뭐 지면으로 30도 정도 세팅이 되어 있고, 애기를 눕히면은 이게 쭉 내려갑니다. 내가 막 신나가지고 발길질 하면 이게 흔들려요. 내가 그게 너무 신나가 또 흔들어. 양성 피드백에 의해서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이 친구가 신나게 그렇게 놀다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어지러워 토를 하든지, 아니면 너무 신나게 흔들다가 뭐라 될까, 이게 어떤 반동이 해가지고 용변을 보든지. 네, 아무튼 그럼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걸 애가 신나하는 게 좋긴 하는데 애가 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와, 벌써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9.3kg이에요. 이게 나중에 어머님한테 여쭤보세요. 엄마 저 6개월 때 몸무게 얼마였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8kg쯤 얘기합니다. 7kg, 8kg. 9kg는 꽤 큰 거예요. 그럼 얘가 몸무게 9kg 넘었는데 과연 이 바운스를 계속 태워도 되나? 이 바운스가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훅 부러지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이제 바운스 제품의 뒤를 봅니다. 얘가 견딜 수 있는 이 바운싱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거 고정해가지고 의자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바운싱을 하는 거는 하중이 얼마일 때까지 견딜 수 있냐 보니까 거기 몸무게 9kg까지 써 있어요. 0에서 9kg. 의자 기능은 8에서 13kg라고 써 있습니다. 킬로그램이라고. 그럼 얘는 이제 별 수 없이 바운서를 쓰면 안 되고 바운싱 기능 하는 걸 쓰면 안 되고 고정된 의자를 써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냥 둡니다. 왜? 저는 안준이랑 그냥 알고 있으니까. 얘네가 당연히 설계했었을 때 사실은 한 20kg까지 견딥니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근데 책임을 지긴 싫고, 책임지기 싫다면 너무 좀 비과학적인 얘기고, 공학적으로 얘기해보자면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재료의 물성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편차가 조금 이상 존재를 하고 가해지는 하중이나 형상도 예상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시다. 애기가 저희 애기보다 훨씬 커요. 우량아 중에 우량아가 타고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개월수라 썼다 나중에 막 낭패를 보니 있어. 지금 킬로그램 썼어요. 그렇게 언노운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이 안전율 값을 1보다 큰 값을 가져가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20kg인데 안전율을 2, 3으로 해서 20kg 나누기 2 혹은 20kg 나누기 3으로 해서 이 정도 하중까지만 아기를 태우세요 라고 제품에 쓰는 겁니다. 그게 안전율의 개념입니다. 안전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럼 안전계수라는 게 여기 지금 되게 중요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풋, 모든 잡음, 그 다음에 제품에 들어간 설계에 들어간 모든 항목들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다 알고 있으면 안전계수는 1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안전계수를 보통 1보다 큰 값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안전계수 결정해야 되는 여러 인자들의 안전계수 값을 그냥 모조리 곱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머티리얼이 있고 뭐 재료 물성치, 그 다음에 제품이 견뎌야 되는 하중이나 응력에 대한 안전계수, 형상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설계 형상 어떻게 생겼냐에 대한 안전계수,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빔, 수직 하중 견디는 빔이 있었을 때 빔 모양이 좀 달라지면은 안전계수는 좀 완화될 수가 있겠죠. 파손 해석 이론에 따른 안전 현재 범위, 저도 아주 예전에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뭐 어떤 파손, 피로 파기 이런 거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뢰도에 대한 안전 현재 범위, 이런 식으로 5개의 항목으로 보통 나눠가지고 여기서 안전계수 싹 곱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설계 그 허용치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 판매할 때 설계 허용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 아직도 저는 제 얘기를 그 바운스에 태우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안전계수는 3 이상일 거예요. 애기 제품은 보통 안전계수 크게 가져가는 법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10.7에 있는 내용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능 평가를 위해서 모델링을 한다 했었을 때 예전에는 시제품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보통 우리가 성능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CAE나 CFD 뭐 이런 형태로 불리는 컴퓨터 계산 기반의 해석적인 모델들의 정확도가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해석적인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품의 성능 평가를 대체하는 경우도 꽤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얘기를 예전에 했을 때도 그 언급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해석적인 모델에 대해서 신뢰를 하냐 못하냐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산업이 얼마나 좀 선진화되어 있냐 안 되냐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공격적인 발언일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는 예를 들어서 그 분야가 너무 이렇게 말 한정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선박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합시다. 너무 한정되는데? 세 개 중에 하나겠죠? 대기업이라 치면. 네. 제가 어디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배를 짓고 그 배가 수조에 띄워져 가지고 그 수조에서 흔들리는 거 보고 눈으로 보고나 최종적으로 그 설계를 컨펌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 그 전부터 믿지 못했지만 5년, 10년, 15년 동안 배의 그 수조에 배를 띄웠을 때 그 안정성이라 해야 될까요? 배가 뒤집혀지지 않는 안정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이미 다 모델을 많이 만들어봤고 검증을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15년 만에 괜찮은 모델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돌려가지고 배의 안정성 평가를 했었을 때 실제 나오는 제품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훨씬 더 돈을 쉽게 세이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시행착오가 좀 크죠. 그리고 보통의 현업자들은 못 믿습니다. 해석 결과를. 이것도 너무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녹음이 되고 있어 함부로 말할 수 없겠다. 더 얘기 안 할게요. 보통 좀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그렇게 좀 못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아닌 분도 계시긴 합니다.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적인 모델을 통해서 성능 평가할 수 있다는 것만 요 10.7에서 아시면 되고, 사실 요 전체 슬라이드 나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공차랑 그 뒤에 있는 저기 강건성 해석, 이제 다구치 메소드라 부르는 건데, 다구치 메소드라 부르는 건데, 요 공차라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가공 오차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 오차가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제작을 하는 어떠한 파트든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설계자가 이제 제작 업체가 가지고 이제 제작 의뢰를 하는데, 그 도면에 이 가공 오차는 항상 모든 치수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길이, 면적, 그다음에 원 둘레, 두께 어디든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그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당연한 얘기긴 한, 또 공차가 엄격해질수록 비용이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실제로 뭐 밀링머신이나 선반을 다뤄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제품을 원형으로 겉을 깎는 과정을 진행한다 했었을 때 걔의 가공 오차가 밀리미터, 뭐 여기 인치라도 얘기긴 한데, 뭐 인치가 2.5cm인가 25cm인가 기억 2.5cm죠. 지금 그렇죠. 0.03으로 하면 거의 이게 한 0.7mm, 0.8mm라 칩시다. 가공 오차가 0.08, 뭐 1mm 정도로 제가 가공 오차를 선정해서 밀링 머신을 구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같은 머신을 가지고 가공 오차 10분의 1을 줄이는 건 저는 못 합니다. 가공 오차 100분의 1을 줄이는 거는 거기 있는 사장님도 못 하십니다. 그 제품으로는. 제품을 다른 거 바꿔야 돼요. 밀링 머신을.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공 오차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로 안 됩니다라는 설명도 할 수 있고요.
그 강화오차 만족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사람이 더 높은 인건비로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자로 인해서 공차가 더 정교해질수록, 즉 그 절대값이 줄어들수록 비용도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인자들이 적용이 되어 고려가 된다라는 게 나오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 공차 분석에 있는 그림을 조금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좀 들어가 없어요. 이게 뒤에 이 숫자가 계속 예시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완충기랑 자전거 몸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간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싱이랑 워셔의 두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와셔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에어샥이 여기 딱 걸려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핑거와 핑거 사이의 간격 LD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샥 사이에 끼워져야 되는 여기 지금 와셔 둘 사이의 거리라 해야 되나? 부싱 길이의 표현이 맞겠죠. 이 부싱이 여기 있겠으니까. 부싱 길이 LB라고 하는 것은 20mm로 우리가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20mm로 정확히 가공될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핑거라고 불리는 제품의 두께, 그러니까 가장 겉에 있는 게 핑거고요. 그 가운데 빗금 쳐져 있는 한번 확대해서 봅시다. 바보같이 이것도 확대하고 이것도 확대하고 이게 바보같이 이렇게. 여기 핑거 사이 가장 박힌 게 핑거고,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셔가 이렇게 양옆으로 박히고 그 와셔 간의 내면 간의 거리가 LB라고 표현됩니다. 그 와셔 사이에 부싱이 딱 조립이 되고 끼워 맞추면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에어샥이 기능을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B 값, LD 값, 그 다음에 그 두 값으로 인해서 와셔의 두께가 결정된다 상황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LD 전체 바깥 핑거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부싱의 길이는 20mm에 플러스 마이너스 0.03의 공차를 가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죠. 부싱 둘 사이의 거리의 공차가 얼마냐라고 제가 여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03mm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와셔의 두께는 2mm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mm입니다. 얘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5mm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LD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야 하냐가 지금 질문 정확히 기억하세요. LD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뒤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LB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LW도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와셔의 두께가 2mm보다 마이너스 0.05만큼 작아요. 두께가 좀 작아요. 두께가 좁다고 해서 한국말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띵하다고 해야 되나? 0.05mm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다음에 부싱의 부싱의 길이가 20mm보다 플러스 0.03mm만큼 커요. 그렇게 가공이 되어버렸어요. 공차 0.03 이내로 만족하라고 해가지고 20.03mm 공차 만족했는데요 라고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LB 값은 크고 와셔 두께는 줄어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왁구가 맞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0.02mm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와셔 두께는 0.05만큼 마이너스 줄어들었어요. 엄밀히 그럼 0.05가 두 번 들어가니까 0.1mm만큼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 다음 거기에 끼워지는 LB가 0.03mm만큼 늘어났으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얘 LB만큼의 부싱이 와셔 둘 사이에서 놉니다. 0.07mm 정도의 갭을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조립했을 때 상황이 딱히 아름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더 최악의 상황은 와셔의 두께도 줄고요. 부싱의 면적도 줄어서, 그러니까 와셔 두께는 2mm 마이너스 0.05로 양옆에 끼워지고요. 그러면은 1.95mm씩 두 개니까 3.9mm가 여기 지금 차지하게 될 겁니다. 와셔 두 개가. 그다음 부싱도 20mm 마이너스 0.0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9.97이니까 거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13mm만큼의 그 갭을 가지고 부싱이 놀고 있을 겁니다. 그건 뭐 그냥 쑥 빠질 거예요. 손으로.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부싱이라는 것이 와셔 두 개 사이에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게끔 끼워져야 되냐. 예를 들어서 이게 유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말했던 공차 정도가 적당하고요. 만약에 유격이 없고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된다라고 만약에 선정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와셔의 두께는 2m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방향으로만 공차를 줘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방향으로만 공차가 주어졌을 때 그럼 아마 0.05가 아니라 0.1mm가 돼야 될 겁니다.
같은 제품으로 혹은 같은 인간이 이걸 제작을 할 때에는 그게 애매하면 2.05 플러스 마이너스 0.05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와셔는 두꺼운 방향으로 공차를 줘야 되고 2mm보다. 부싱은 얘가 두꺼워진다 했었을 때 이 부싱의 길이는 마찬가지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줘도 되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만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좀 애매한 숫자 때문에 좀 애매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싱이 와셔 사이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그 저기 스트레인을 가지고 좀 줄어든 상태로 훅 밀어 들어가서 억지 끼워 맞추면 해가지고 에어샥이 그 사이에 싹 둘러싸져 가지고 정상적인 쇼 기능, 쇼가 없어 볼 기능을 하게끔 설계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차의 값이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05, 플러스 마이너스 0.03mm 하지 않고 다른 값을 입력을 해야겠죠. 여기 표기법 해가지고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 좀 중요한 항목들이 좀 나오는데 뭐 L이나 뭐 여기 지금 이 표현이 뭐 이상하게 되어 있노? L 바인데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게 치수 공차고 S가 치수의 표준 편차라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기본 개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떤 치수를 입력을 해놨어요. LB 값, LW 값 이렇게 치수를 저기 도면에 입력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LW 값이라는 것을 가지는 혹은 LB 값이라는 가지는 LW로 합시다. LW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와셔를 제가 뭐 1000개, 10,000개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별일 없으면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일종의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제가 만약 제작을 잘했다면 LW 10,000개의 저 공차를 따르는 가공품의 평균 값은 별일이 없으면 2mm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그 2mm를 조금 벗어난 제품들이 조금 분포를 하게 될 거고 그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제작이 잘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제작품들의 실제 LW 값의 표준 편차가 지금 여기 S라고 표현된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치수의 표준 편차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싱과 두 워셔가 핑거 사이 간격보다 더 크다면 음의 간격이 되고 억지 끼움이 되고 간섭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싱 혹은 와셔 혹은 두 개 다 공차의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나 공차의 절대값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목표가 억지 끼움, 그러니까 적당한 억지 끼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숫자를 바꿔야 되는지 방향을 좀 이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차 누작을 계산하기 위해서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를 더하는 방법을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저기다 뭐 이게 너무 직역을 해서 그러는데 worst case analysis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그 적당히 억지로 끼워 맞춰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 억지로 끼워 맞춰줘야 되는데 유격이 너무 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LD 값이 가장 겉에 있는 핑거 간의 간격이 24mm를 원래 했는데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뭐냐? 유격이 가장 커지는 거예요. 와셔 두 개를 끼우고 부싱을 억지 끼워 맞춰야 되는 그 사이의 간격이 24mm보다 플러스로 0.1mm 더 크다고 합시다. 그럼 24.1mm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끼워져야 되는 와셔의 두께 1.95로 더 가장 작게 되고요. 공차의 허용 한도 안에서 가공오차 허용 한도 안에서 그 다음에 부싱의 직경이라 해야 될까요? 그것도 20mm에서 마이너스 0.03으로 가장 작게 제작이 되면 가공오차 허용 한도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형성되는 유격의 크기는 0.23mm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악의 경우를 해석해보고 이 숫자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조립이 되는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면 공차를 이대로 그냥 기입하시면 되고요. 최악의 경우 해석했었을 때 좀 뭔가 아니다라고 싶었을 때에는 공차를 조정해야 된다는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차 분석에서 통계적인 것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나오는데 잠 쭉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부품의 치수가 양 끝의 극한값보다는 평균근체 값을 가진 확률이 높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맞는 말이죠. 그 가공을 아주 그지같이 하지 않은 이상 그럴 겁니다. 그래서 n개의 부품으로 된 공차 문제 생각해보고 각각의 부품 평균 길이 li를 갖고 공차 ti를 간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아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0.04 플러스 마이너스 0.05로 공차가 대칭을 이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강의 자료에는 제가 여기다가 지금 필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플러스 공차로 하고 싶으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0.05면은 둘 다 더하면 0.1mm가 되잖아요. 플러스 공차 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0.10 한 다음에 여기 그냥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0을 좀 열을 맞춰 쓰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분필을 너무 오랜만에 써가지고 거의 한 20년 만에 쓰는 것 같은데 15년 만에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굳이 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공차가 대칭이라 가정을 하겠습니다. 평균 치수는 다른 부품의 모든 평균 치수 더하거나 빼면 된다라고 알 수 있고, 표준 편차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표준 편차 각각의 각각의 부품이 제작되었을 때, 아까 얘기했던 1000개, 10,000개 생산되었을 때의 제작품의 표준 편차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값을 다 제곱해서 더하면 분산이라 표현했던 것이고, 걔를 우리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직역이 돼가지고 좀 뭔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드래그 친 부분까지가 한 프레이즈입니다. 0.0091인치 정도의 공차가 3 표준 편차라고 문제에서 나옵니다. 이건 새로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공 상황이 있어요. 뭐 와셔를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와셔를 10,000개 생산했었을 때 표준 편차가 0.003인치가 나왔습니다. 그런 어떤 공적이 있다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3 표준 편차라고 하면은 표준 편차 하나, S값 하나가 0.003인치였으니까 3 표준 편차면 0.009인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 지금 문장이 좀 프레이저가 이상한 표현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표준 편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003이고 모든 부품의 99.73%가 이런 공차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건데, 뭔 말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 예전에 정규분포표를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평균으로부터 시그마 3 플러스랑 시그마 3 마이너스의 그죠? 평균값 정확히 뭔지 여기 안 나와 있긴 한데 0.003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 값이 있고, 평균이 뭐 20인치라고 합시다. 20인치? 2인치라고 합시다. 그럼 2인치에서 플러스 0.03 곱하기 3, 그러니까 2.009인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인치에서 마이너스 0.009인치 해가지고 1.991인치, 즉 1.991인치와 2.009인치 사이에 내가 지금 원하는 제품의 치수가 위치할 확률이 99.73%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정규분포표에서 시그마 플러스 3, 시그마 마이너스 3의 비율입니다. 네, 기억이 나시겠지만, 물론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정규분포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표준 편차가 지금 여기서 공차의 3분의 1로 나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치수 공차, 아까 t 값은 여기서 치수의 공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치수 공차, 아까 우리 눈으로 봤던 그 숫자 자체는 똑같이 분산 분산 값이랑 표준 편차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예제가 나오냐면 핑거 사이 길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mm에 플러스 마이너스 0.10mm라고 하고, 제가 이제 핑거의 전체 길이의 평균값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핑거의 평균 길이는 핑거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와셔의 두께, 그 다음에 부싱의 직경 길이의 전체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공차를 지금 대칭되게 지금 선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핑거, 와셔 두께, 그 다음에 그 사이 부싱의 직경의 길이는 모두 평균, 우리가 선정한 기준값과 동일해야 될 겁니다. 얘를 충분히 많이 생산한다 했었을 때. 그래서 그 값들을 다 더하면 이론적으로 0mm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T값, 치수공차의 지금 표준 편차를 언급을 할 때, 치수공차의 표준 편차 T값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차를 제곱해서 더합니다. 그럼 0.126mm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0.126mm라는 것이, 보시죠. 이 0.126mm라는 것이 3시그마, 즉 우리가 이 전체 제품을 제작했었을 때 시그마 값이 이게 0.3시그마야 되는데, 즉 이걸 3으로 나누면 시그마 하나가 0.042mm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공정을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제품을 만들면 0.126mm라고 하는 이 T값에 대응되게끔 마이너스 3시그마 플러스 3시그마까지 나올 수 있는 제품의 비율이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 색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색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렇게 빗금친 부분에 대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해봤더니 이 T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요 24mm에 20mm 빼고 2mm 빼고 2mm 빼가지고 0mm가 나와야 땡큐인 상황인데, 이 값이 뭐가 플러스 혹은 뭐가 마이너스인 거에 따라서 이 간격 자체가 0.007로 플러스로 나오거나 0.03으로 마이너스 이하로 나오게 되면은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너무 0.07보다 커져 버리면은
되죠. 이 간격이 0.07mm보다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유격이 너무 커져가지고 제품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간격이 0.03보다 더 마이너스 0.04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억지 끼워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전체 우리가 0.126, 0.126, 마이너스 0.1로 표현된 이 전체 제품들 중에 지금 제가 0. 플러스 0.07mm, 마이너스 0.03mm라고 지금 한 개를 그어놓고 나머지 면적 계산하면 여기는 5%가 나오고 가운데는 72%로 지금 색칠된 게 나오고요. 여기 왼쪽에 24% 나옵니다. 즉 우리가 제작한 전체 제품 세트 여기 지금 저기 핑거 둘 사이 간격 그 다음에 부싱의 직경 그 다음 와시 두 개의 두께까지 다 고려했었을 때 이 전체 제품의 어셈블리가 총 24 더하기 5% 29% 확률로 제작이 불투명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 5%는 우리가 유격이 너무 커가지고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24%는 우리가 억지 끼워 맞추면 할 수 없을 만큼 팁이 좁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71%만 우리가 성공적으로 제품의 조립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공차 누적 계산한 과정에서의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경혜대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인데 그대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설계 문제에서 제어 변수 사이의 통계적인 관계와 공차를 평가한 사용되는 기법인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예제는 다른 게 나오긴 하는데 이 상황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치수들 중에 어떤 게 바뀌었을 때 전체 제품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얘는 비단 이런 제품 설계나 제작을 할 때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뭐 심지어 요새 많이 유행하는 그런 AI 툴들을 사용할 때도 많이 사용되죠. 우리가 어떤 변수가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무언가 예측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보통 AI 툴들에서 그런 키워드를 많이 좀 사용을 하죠. 우리가 아까 위에서 이미 다 계산했었는데 어떤 특정 치수가 가지는 표준 편차를 SI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컴포넌트들의 제곱, 표준 편차의 제곱을 더해서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걔를 표준 편차, 루트를 씌우면은 전체 치수들이 함유하고 있는 표준 편차 값이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각각의 치수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 편차를 서로 이렇게 제곱해서 나누어 주면은 PI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PI가 뭐냐면 그대로 읽어보자면 i번째 항이 즉 i번째 치수값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 변수의 공차 혹은 전체 편차에 미치는 기여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정성적으로 전체 제품의 표준 편차의 합의 루트 씌운 값이 S제곱으로 분모에 들어가 있는데 특정 컴포넌트의 표준 편차가 너무 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S제곱이 100인데 SI제곱이 S1제곱이 99고 나머지 S2제곱, S3제곱, S100제곱까지 전체 합이 1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체의 P1부터 P100까지 합이 1이에요. 이게 1인 건 자명합니다. S제곱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근데 P1이 0.99예요. 그 말은 그 1번 치수가 다른 값들에 대비 표준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걔가 어떻게 가공이 되어 그 치수가 얼만큼 올바르게 가공이 되었냐 혹은 어떤 표준 편차가 얼만큼 벗어났냐에 따라서 전체 치수의 합에 문제가 발생 확률이 높다라고 정성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말 그대로 민감도 분석이죠. 그래서 위에 이 항목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뭐 자세한 수식은 안 나오고 그냥 설명만 나오는데 자전거 연결부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핑겨 간의 그 간격, 그 다음에 부싱의 직경, 그 다음에 와셔의 두께 같은 것, 와셔 두께의 각각 항목들이 치수 항목들이 저기 민감도 분석해 보니까 핑거 간의 간격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63%. 그렇죠? 우리가 밑으로 가서 좀 더 복잡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오는데 이거 제가 뒤에 예제를 풀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제로 설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설명했습니다. 우리 어떤 탱크 어떤 뭔가 용액을 저장해야 되는 탱크를 설계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었을 때 그 탱크가 가지는 부피만 컨파인 4mm per 세제 4mm 세제곱으로 고정이 됐다 가정하겠습니다. 그 부피는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l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식 하나만 만족을 하면 r 값이나 l 값을 우리가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R 값이랑 L 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반경 R 값은 1.21이고 평균 길이는 0.87로 제작되는 어떤 공정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이 평균 값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부피 이 평균 반경 값이 고정돼 있고 평균 길이가 고정돼 있는 요 상황에서 반경과 길이의 값이 바뀌었을 때 전체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탱크의 부피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어서 이 각각의 변수에 대한 표준 편차 값을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종속이 되는 모두 치수와 이것이 의존하는 독립변수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치수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종속치수의 평균을 찾습니다. 아까 얘기로 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L 바라고 하는 전체 치수가 아까 위의 예제에서는 핑거 사이의 거리와 거기에 들어가는 부싱의 직경 그다음 두 개의 와수의 두께라고 설명이 됐었죠. 위에서의 상황이 딱 이 식의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속 변수의 공차를 구하거나 표준 편차 형태로 계산하라는 것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T1을 가지고 S1을 계산하고 S1 제곱과 S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걔의 민감도 PI를 계산한 다음에 어떤 치수가 전체 설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덧셈이나 뺄셈만으로 표현되지 않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서로 가진다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원론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함수로 우리가 서로 관계가 형성되고 예를 들어서 F라는 것이 라지 F라고 하는 것이 치수, 부피, 뭐 응력이나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떤 종속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봤던 여기로 치면 부피예요. 탱크 부피. 그 다음 그 탱크 부피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XI라고 하는 보통 제어 변수라 표현하는데 치수나 재료 물성치고 아까 아래에서의 물탱크의 예시를 들자면 물탱크의 반경과 높이가 됩니다. R값과 L값이 됩니다. 아래 식을 보면은 R값과 L값이 V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그 수식이 비선형적이죠. R 제곱이 들어가게 서로 곱해져 있으니까 서로 곱해져 있는 건 괜찮죠. 근데 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비선형적인 상황에서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의 평균은 여기 들어가는 각각의 R값, L값의 평균이 해당 관계식 스몰 f라고 표현된 펑션에 들어갔었을 때의 평균값이 나올 것이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그 관계식 라지 f라고 하는 것을 각각의 제어 변수 x1, x2에서 xn까지의 값으로 편미분을 해서 제곱해주고 각각의 그 1번 x1 변수의 표준 편차 제곱해서 서로 곱해줍니다. 아까는 요 델 f 델 x라고 하는 편미분 값이 아까 여기서는 어차피 서로 1 더하기 1 곱하기 몇 더하기 1 곱하기 몇이었으니까 이 상황에서는 전체 이 평균 값 혹은 이 전체 변수값 L을 L1으로 편미분하면 1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여기 지금 이 식이 생략된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선형 관계라고 했었을 때에는 종속되는 라지 F와 그것을 제어하는 변수 X1, Xn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했었을 때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로 돌아오면 아까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라지 F라고 표현한 것이 라지 V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라지 V라고 하는 게 3.142592인데 이쪽에 반올림했구나. 파이 값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원형 탱크 부피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 그 부피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아까 앞에 식대로 구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때 델 V 델 R 값이 이렇게 나오고 델 V 델 L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평균 반경과 평균 길이를 각각 구한다면 이 값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제적 공정 만들어서 R 값과 L 값 대입을 해주면 각각 이런 숫자가 나오고 SV가 도출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SL과 SR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값이 더 민감한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 항목이 되게 중요한데 강건 설계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 다구치 메소드라고도 부르기로 하는데 저도 이름만 많이 들어보고 사실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려고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강건 설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는 대학원 수업에서 한 과목으로 다룰 정도로 이렇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제조 편차에 의한 잡음과 치수만의 변수를 하는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최소화하고 싶은 것은 제품의 편차예요. 제품이 제작될 때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되는 반지름이나 원통, 아까 물탱크 설계를 한다 했었을 때 반지름이나 원통, 원통의 높이, 그다음 걔네로 인해 발생한 전체 부피의 표준 편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목적 함수를 이렇게 잡고 전체 variance 분산값, 그러니까 전체 SV라고 하는 것의 제곱값을 두고 우리가 아까 목적 함수로 했던 건 볼륨 F 값이었죠. 볼륨. 그다음 그것에다가 이제 곱하기 바이어스를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람다에다가 바이어스를 곱해주는데 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목적 함수라고, 그러니까 아까 부피라고 뒀던 것에다가 그 부피 가져야 되는 그 평균값의 t를 빼주는 겁니다. t는 상수고 f는 아까 봤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다음 거기에 람다를 곱해주고요. 이 람다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이 펑션 c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예전에 미적분학에서 배우셨던 라그랑지 순수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진 않을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최소화해야 될 목적 함수를 적고요. 베리언스랑 바이어스에다가 각각, 베리언스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러 인자들의 표준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2분의 1 루트를 씌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이게 분산 베리언스 정의죠. 그 다음에 람다 값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목적 함수, 여기서는 이제 목적 함수, 아까 봤던 그 펑션, 그 종속 변수와 제어 변수의 관계식, 여기서는 아까 볼륨 값이었죠. 그래서 이 라지 F에는 볼륨이 들어가고요. T 값이라고 하는 건 그 볼륨이 얼만큼 편차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상수기 때문에 T는 지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탱크에 대해서 C 값이,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C 값이 이렇게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C 값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C 값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 3개의 미분값이 모두 0이 된다라는 관계식 3개를 우리가 도출을 하고, 이 관계식 3개를 모두 만족하는 연립 과정을 통해서 L 값과 R 값이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를 해주는 건 밑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R 값과 L 값의 평균 값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에 그 평균 값을 우리가 고정해 두고 공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전체 걔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반지름의 표준 편차, 원통 높이의 표준 편차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 값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SR과 SL로 기호름 표기되어 있어요. 그 다고치 메소드 상으로 전체 부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부피의 표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라그랑주 송수법에 근거했었을 때 반지름과 원통형 높이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그다음 원통 높이의 평균값, 반대로 원통 높이 값은 반지름과 원통 높이의 표준 편차 값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가장 SV, 그러니까 전체 볼륨의 표준 편차를 적게 만드는 최선의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고치 메소드를 사용하는 강건 설계의 아주 간단한 설명입니다. 아주 간단한 설명. 간단하다가 설명한 거는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목적 함수에 별값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분산이 들어갔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부피 목적값에 그 목적값에다가 바이어스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값을 상수를 빼준 거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람다에 곱해지는 항목과 앞에 있는 항목이 상당히 단순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단순하게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우리가 원래 처음 목표했었던 이 베리언스 전체 부피의 표준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 R과 L 값의 관계식을 이 목적 함수의 미분값이 0이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이 10점 10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 설계를 통한 강건 설계는 너무 당연한 말이었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챕터 10이 끝나고요. 챕터 11은 제가 키워드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쫙 설명을 드려도 너무 당연한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워낙 다양한 키워드가 나와서 만약에 제가 막 장학 퀴즈, 여러분 장학 퀴즈 아시나요? 장학 퀴즈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농담입니다. 제 세대 때 많이 했던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만약에 제가 장학 퀴즈 형태로 뭔가 빈칸 맞추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문제를 낸다고 하면 여기 11장에서 아주 그냥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을 거예요. 딱 봐도 지금 키워드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별거 없어요. 여기 다 나오는 건데. 제목을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가 제품 평가를 하는데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한 설계, 그래서 비용을 고려한 설계, 제조를 고려한 설계, 조립을 고려한 설계, 그 다음에 기타 항목들을 고려한 설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for의 약자예요. DF라고 하는 게. 그래서 비용을 고려한 설계면은 디자인 for cost라고 설명하면 되고, 제조를 고려한 설계라면 디자인 for manufacture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최적화한 제품 특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정도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요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당연한 설명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설명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지속성 고려한 설계, 이 부분 맞아. 지속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설명만 좀 언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책에는 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데 최근에 좀 많이 강조가 돼가지고 Design for Sustainability입니다. 얘는 뭐 지금 테이블에 써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보통 뭐 설명 길지 않습니다. 지속성이라는 키워드가 보통 우리가 사용할 때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면 보신 것처럼 환경, 친환경성에 대한 얘기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Design for Sustainability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친환경적인 뭐 미래 사회를 위한 설계라고 나오고,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스타벅스 종이 빨대죠. 실패한 설계로 많이 불리는데, 그게 왜 실패한 사례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기사를 올해 초인가 작년 말쯤에 이제 해외에서 나와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종이 빨대가 만들어진 이유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우리가 폐기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뭐 유해 배출가스 나온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종이 빨대를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CO2가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분석상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종이 빨대를 쓰면서도 여러분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설계냐, 지속성 고려한 설계냐 물어보면 사실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숫자를 구하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설득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저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제가 요새 공학을 전공하면서 느끼는 많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피곤함을 유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걸 좀 한번 언급을 좀 하고 싶어 살짝 얘기를 해봤고, 앞에 있는 나머지 뭘 고려한 설계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단순히 읽어만 보면 되는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자체는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주에 우리 지금